네, 그럼 고졸 검정고시 국어 2025년 제2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1번에서는 이제 화법과 작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 상황이 나오고 이 대화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형과 동생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대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일 이모랑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이모와 함께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는 거야? 아니면 이모 선물과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대화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혼란이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 형이 혼란스럽게 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차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형의 발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일 이모랑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내일 이모랑 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자 이렇게 어떤 포즈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모랑 이라고 했을 때 이모랑 함께 할머니 선물, 할머니는 어떤 선물이냐면은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일 이모 선물 또는 할머니 선물 이렇게 해서 이 이모랑 할머니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랑이 이모랑 할머니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 이모와 할머니의 선물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선물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에서 발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문법으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억양이나 그런 말할 때 포즈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의 발화의 문제점은 1번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게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문제가 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말이 한 가지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형의 발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동생이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대해서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이때도 언니와 동생의 대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니의 발화를 보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주말에 친구들과 발표 준비를 해야 돼서 못 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동생이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간다고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의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로 답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다음 주말에 친구와 발표 준비를 해야 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면서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 전략이라던가 바람직한 대화 전략, 바람직한 반응, 그 다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반문하는 방법이라던가 좀 더 공손한 예의를 갖춘 그런 발화 전략, 이런 부분을 자주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은 이제 개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장문의 개요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글을 제시를 한 다음에 개요 중에서 빠진 부분이나 뭐 그런 개요에서 잘못 반영된 부분을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장문의 개요를 나타내면은 일단 이 글의 주제는 공정여행의 실천 방법과 의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는 공정여행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공정여행의 실천 방법 해서 세 가지가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하고 지역의 역사 알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본론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공정여행의 의의,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개요를 완벽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글의 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의 초고를 읽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럼 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여기 개요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기역, 공정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하기도 하고 여행지 주민에게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과 지역에 유익한 공정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기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도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 이용. 그러면은 바로 그 뒷부분에 니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여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한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도 니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디귿은 지역의 역사 알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봤더니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역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도 리을도 확인 차원에서 보면은 공정여행의 의의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 공정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해서 리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요 초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고쳐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쳐쓰기는 이제 속으로 읽어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 B, C, D를 봤더니 A부터 또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와 호응하도록 훼손 대기로로 수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하기도 하고, 이거는 자연이 지금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동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되기도 하고 적절한 그런 고쳐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길을 보면은 자가용으로 여행할 때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요거는 공정여행에 대한 내용이지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 사용된 접속부사이므로 그런 대로 바꾼다.
C를 그런 대로 바꾸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인과관계 문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D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에 맞게 활성화하는 대로 고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공정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라고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요거는 고졸뿐만 아니라 대졸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그런 맞춤법인데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때 활성화하는 대라고 해서 이 대를 만약에 가장 쉬운 방법은 것으로 바꿨을 때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띄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띄고 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법 문제가 나오면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법 문제가 가장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문제에 이미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규칙을 그냥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문 변동이 적용된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의문 변동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한다. 그래서 으 탈락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은 기역과 리을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뒷부분의 의문 변동 규칙의 조건에도 맞는지 맞춰봐야 됩니다.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을 찾았고 그 다음에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다고 했는데 아어와 시작하는 어미를 찾으면 어와 아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으가 탈락하고 쓰어가 아니라 써가 되고 잠그아가 아니라 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역 리을이 답이 되겠고요. 보통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법 용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운이라거나 모음, 어간, 어미 요런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풀기 편안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것과 모음, 자음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 어간, 그 다음에 어미 이런 부분에 간단한 문법 용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역시도 지금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문제를 보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밑줄 친 부문이 다음 규정 기역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렇게 기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0항이 나와 있고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여기 기억은 여기 3번, 1의 3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요 문제도 어렵지 않고 요 규정에 맞는 그런 예시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을 보겠는데요. 고기를 깻잎에 싸서 먹었다. 한글 맞춤법이 나올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깻잎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옷 받침도 니은으로 바뀌었고 여기 첫 모음인 이응도 니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나는 그런 사이시옷이 니은으로 바뀌고 니은으로 덧난다. 1번이 바로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2, 3, 4번도 한번 풀어보면은 보리와 쌀을 맷돌에 갈았다.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맷돌. 보통은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시옷이 발음되지 않고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다. 이것도 잇몸.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번에 해당이 되겠죠.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뭔 훗날에. 이것도 훗날.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 문제가 나오면은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규정이랑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일단 사이시옷, 그 다음에 합성어,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된소리, 덧난다. 이런 문법 표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그 문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간단한 문법 용어들을 숙지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높임법 문제인데요. 이때 높임법도 한국어에서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체 높임법을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여기에서 높임법이 나타난 부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대방을 높일 때 깨서 주격조사 이 가가 아니라 깨서로 높임의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신문을 보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이 되고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보기에 1번부터 답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보기도 살펴보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높임법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저는 어르신을 뵐 낯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르신, 뵐, 낯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의 높임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는 저도 나타났고요. 이때는 상대방인 어른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그래서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 라고 해서 한국어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일반 그런 동사들도 그런 높임 표현이 사용될 때 그 높임에 따른 그런 어휘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들이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줬다가 아니라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대 높임법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는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문법과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도 항상 물어보는 것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게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와 중세국어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벌써 표기부터 중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항상 중세국어에서는 물어보는 것들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숙지를 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훈민정음 언해본에 읽어보겠는데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배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보기를 보겠는데요. 일단 기역 보기를 보면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그런 예시문이 훈민정음 언해본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소학언해라던가 용비어천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훈민정음 언해본의 이 부분은 기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래서 현대 국어로 하면은 바가 있어도, 그래서 바와 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려운 문법 용어가 있죠. 체언이라고 하면은 명사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체언이면은 할 바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고 거기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그래서 홀 바이 이셔도 라고 해서 중세국어에서는 홀 바이 이셔도 이렇게 바이로 이렇게 발음이 되고 배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건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보면은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자가 쓰였다. 마참내. 근데 여기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은 없죠? 요거는 디귿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보입니다. 디귿에서는 앞에 어두자음군으로 비읍 디귿이 있는데요. 이런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이런 중세국어에 어두자음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그쵸? 이렇게 비읍 디귿. 이런 지금은 현대 한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특이한 어두자음군은 아닌 게 독일어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 놈이 하니라.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래서 현대 국어로 한다면은 이렇게 분철 또는 끊어 적기를 하고 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연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세국어 문제는 거의 물어보는 게 요 안에서 이제 끝이 나고요. 요 부분만 숙지를 하면은 충분히 중세국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 옆에 있는 이런 점들인데요. 여기는 점이 두 개가 있고 점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중세국어에 성조가 있었다라고 해서 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방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음의 높낮이라고 해서 중세국어가 이제 성조가 있었다. 마치 경상도 말처럼 이렇게 성조가 억양이 좀 셌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런 아래 아 모음. 아래 아 모음은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소멸이 됐는데요. 이 아래 아에 대해서도 중세국어 이후에 소멸됐다는 그런 예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세국어에서 답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어적기. 주로 이어적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고전 시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시리라는 그런 고려 가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살펴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 다음에 문제가 두 개죠. 다음 중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 대한 설명과 윗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쭉 읽어보면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제가 대평성대. 날로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제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월이 만나난 선하면 아니올시라 위증제가 대평성대. 셔로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난다 도시오셔서 나난 위증제가 대평성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학적 표현. 해학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죠. 해학적 표현은 어떤 대상을 희화하거나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웃기게 표현하는,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요게 답인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1년이 나오고 위증제가 대평성대. 2년이 나오고 위증제가 대평성대. 3년이 나오고 위증제가 대평성대. 4년이 나오고 위증제가 대평성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고려 가요가 당시에 민중들이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런 인기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하듯이 그때는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이렇게 공연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 궁궐에서 이제 공연이 될 때 들어간 이 후렴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남녀의 그런 이별을 다룬 그런 애정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임금을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음보의 율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음보는 띄어 읽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셔롬님 보내옵나니 나난 요거는 삼음보, 그래서 가시리는 삼음보 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의 이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9번을 풀었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답은 2번이 되겠죠.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님이 가시는데 나를 버리고 나는 어찌 살려고 하나, 이렇게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문제가 나오는데요. 소설 문제는 지문 분량이 길기 때문에 좀 풀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 제한 안에 긴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해당 부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음 중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은 이렇게 쭉 이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양귀자가 이제 그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제 이 내용에서 쭉 이 지문을 읽다기보다는 이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씨는 공사비를 수정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를 수정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씨가 볼펜 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임씨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친절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문을 다 읽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1번에서 바로 정답을 제시를 해주면 나머지 그 보기는 확인하지 않아도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그런 지문 보기들은 이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A는 여기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A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 1한 푼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중 A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은 요거는 바로 알 수 있겠죠? 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앞에는 봤듯이 이렇게 임씨의 내면에 대해서 쭉 작가가 서술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요 A 부분이라면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 방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기역을 보면은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임씨가 공사를 성실히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씨가 일을 잘해줘서 뭐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현대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시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빈출되는 그런 핵심 현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 다음에 다음 중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질문,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제,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찬란한 슬픔의 봄, 요 식구로 많이 이제 유명한 그런 시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뭐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이제 자막으로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김영랑 시인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그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던 시기에 유미주의, 오로지 시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유미주의를 추구한 그런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모란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전통 그런 그림, 회화에서 풍요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모란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풍요로움, 그런 그런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상징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에 대한 이해를 마쳤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한다면은 답은 3번인데요. 수미상관을 활용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형식에 대한 용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라는 뜻인데 주로 시나 이런 문학작품에서 앞과 뒤에서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그런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끝날 때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거의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글의 통일성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안정감 또는 통일감을 줄 때 이런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다음 중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까 말씀드린 찬란한 슬픔의 봄인데요. 요거는 워낙 유명한 그런 식구고 찬란한 슬픔 이런 표현에서 사용된 문학 표현 형식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답은 4번입니다. 모순된 표현을 통해 삶의 진실된 의미를 담아내는 방법.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찬란한 슬픔이란 부분을 모순이라고 보는 건데요. 찬란한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고 슬픔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핏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슬픔을 극대화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역설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순된 표현 속에서 삶의 진실된 의미, 슬픔이란 것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물어볼 때는 주로 역설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 화자는 모란이 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1년 내내 기다리다가 모란이 필 때 잠깐 기쁨을 느끼고 모란이 지면 다시 그 내년에 모란을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요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화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고전 소설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소설은 지문은 길지만 그래도 현대 한국어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전소설은 표기라던가 어휘라는 게 그 예전의 그 근대 한국어의 표현을 아니면 중세 한국어의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긴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부터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면은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역,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고전 소설은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인데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은 그 이생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는 선비가 그 담을 넘어서 엿본다 그런 뜻의 소설이었고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이라는 글 공부를 하는 선비가 어떤 귀족 집안의 처녀인 최랑이라는 처녀를 만나서 당대에 금지되었던 유교적인 사회에서 금지되었던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생은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여인과 혼례를 올린다. 홍건적의 난으로 최여인은 목숨을 잃지만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된다는 데에서부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소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다시 부부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여인이 이생에게 이별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온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얘기가 요거를 다 읽으시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이렇게 4번이 되겠죠?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당대의 사회 분위기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던 그런 사랑을 추구를 하고 또 불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부부가 다시 만나서 즐겁게 사랑을 하다가 다시 헤어지는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를 활용을 해서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역,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여기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천재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좌장이 없음을 살피시오. 그래서 그대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건 이생이겠죠. 그럼 기역은 이생이고 여기 부디 낭자, 낭자는 최여인이죠. 인간 세상에 남아서 100년 뒤에 나와, 이때의 나와도 이생입니다. 그럼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생이고 디귿을 보면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이때 죽은 사람은 최여인이니까 디귿은 최여인이겠죠. 그 다음에 여인은 말하였다. 낭군님이라고 하니까 낭군님은 이생이 됩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 됩니다. 기역, 니은, 리을은 모두 이생인데 디귿은 최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뒷부분에는 이제 교술문학, 설명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은 빠르게 체크를 하고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면
표시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이 22번, 25번, 20번에서 25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현대 한국어로 된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독성이나 정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가져가고 앞에 고전 소설 문제나 고전 시가, 현대시나 문법 문제는 이제 좀 시간 여유를 확보한 다음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설명문 역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 21번 다음 중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 다음에 22번 기역, 리을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0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은 요거는 좀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요 지문을 읽어보면은 12가지 제주에 저녁거리가 간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되 그 외에 다른 우물도 넓게 팔 줄 아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섭,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하면서 통섭이라는 말은 원효 대사의 말에서 빌려온 단어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 컨실리언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단어의 뜻은 줄기통과 잡다 섭이라는 한자를 합쳐 큰 줄기를 잡아 다루는 것, 즉 전체를 도맡아 다스리다입니다. 이제 통섭은 바람직한 미래 학문 형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 중간 부분까지 읽었더니 답이 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통섭, 쭉 앞에 서론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통섭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한 다음에 통섭이라는 의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중 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가는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제주에 저녁거리가 간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은 제주가 너무 많은 사람이 도리어 할 일이 없고 굶어 죽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문구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가장 적절한 답은 3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기역, 리을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을 찾아보겠는데요. 기역은 여러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즉 통섭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통섭형 인재, 역시 통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팔방미인, 통섭형 인재는 팔방미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귿이 다른 것이고 리을은 다른 전문 분야에도 충분한 소양을 갖춰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 통섭형.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은 모두 통섭형 인재인데 디귿만 팔방미인 해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23번에서 25번까지 풀면은
기출문제 한 회를 다 풀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에서 25번까지는 교술문학, 설명문 문제인데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23번에서 25번 지문은 한옥에 대한 지문인데요. 한옥에 대한 쭉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것도 역시 문제를 먼저 읽으면 다음 중 가라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이번에는 문단에 따른 그런 핵심 문장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기억 리을 중에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적절한 것. 그 다음에 25번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가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읽고 이제 지문을 모두 읽어봐야 되는데요. 다음 중 가라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면은 일단 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등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그러면은 일단 이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죠. 한옥의 다양한 종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옥의 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와 다를 보면은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이다. 여기서 거시기후라 해서 거시기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를 봤더니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 그래서 나와 다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확인을 해보면 3번에서는 다는 이제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아니고요. 라 부분은 여기에서는 마당의 공기와 대청, 위의 숲,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기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24번에 기억 리을 중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때에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보통은 바로 앞이나 뒤에 이 주어진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시된 곳을 찾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가운데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은 이 대청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이런 단어들이 앞뒤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쭉 보면 기억에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니은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리을에 봤더니 여기 바람, 대청, 찬바람 이런 단어들이 앞뒤로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주어진 예시의 문장이 들어가기 적합한 그런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 예시문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돌 가운데 찬 것. 그러면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온다.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것. 그러면 여기가 적합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청 뒤 바람이 들어온다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개 대청 뒤에는 숲이 있는데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리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도 한 문제 나오는데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가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요거는 다이어라던가 아니면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가 다이어나 아니면은 다이어의 그런 의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그런 동사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통의 원리로 부를 수 있다. 이때 가장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은 다른 단어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 명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명명할 수 있다. 또는 이름 붙일 수 있다. 통의 원리라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요. 이름을 붙이거나 명명하다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부르다의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생일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말이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초대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고, 어머니가 아이를 손짓하여 불렀다. 이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방향으로 오게 하는 부르다로 나타나 있고, 3번에서는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힘차게 부르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4번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닉네임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닉네임을 불운한 천재라고 명명했다. 불운한 천재라고 생각했다. 불운한 천재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요 4번이 가장 그 맥락에 맞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5년 제2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